제가 질투납니다. 그렇죠. 그래도 교수님이 또 백태클은 안 걸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자,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거의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8일 날 추경 처리를 하겠다고 여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민 의원? 네, 진즉에 야당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이야기들 좀 받들어서 이야기했으면 추가 경정 예산하지 않고 본 예산에 다 담아내서 지금쯤 재난지원금이 나갔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20조 정도 규모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꽤 큰 금액이죠. 네. 사실 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네. 올해의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이 558조, 작년 예산에 비추어서 45조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45조 정도를 진즉에 본 예산에서 국가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떼어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돈 이제 어떻게 마련하려고 또 빚내서 하겠다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고심들이 커지는 대목도 함께 있습니다. 최진봉. 예, 김병민 의원이 환영해 준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당연히 20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근간이 무너지면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도 부담이 되고 그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돈을 조금 덜 주려다가 도리어 더 큰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좀 그 선별지급 그 보편지급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선별지급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하고 또 차후에 상황 봐가면서 보편지급도 함께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갈까요? 3.1절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대요. 네. 이거 정말 대규모 집회를 한대요. 걱정이 앞섭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회 저명 인사 그리고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이에 대해서 앞장서서 지켜나갈 의무가 있죠. 네. 바로 얼마 전에 백규환 선생의 연결식 과정에 이재명 지사 심상정 의원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과태료 어떻게 물릴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최 측에 대한 과태료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제가 그날 광화문에서 방송을 마치고 스타벅스 커피숍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쭉대로 몰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설 명절 직후였거든요. 그렇죠. 설 명절 때 우리 부모님도 같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명절을 지냈는데 명절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코로나 다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 없으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갑자기 또 3.1절 집회 갖고 얘기를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국에서 코로나 정리될 때까지 어떠한 집회든 이 방역에 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선택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적 오해 그리고 공격대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3.1절 집회 나오자마자 백규환 선생 연결식이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3.1절 집회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정말 얼마나 노력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당하고 또 들어오는 숫자도 제한하잖아요. 지금 의자도 밑이랑 떨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든지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3.1절에 또 모여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비판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계획하시는 건 저는 빨리 접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상황에 집회를 꼭 이렇게 모여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들도 다 비대면 예배하는데 좀 온라인을 좀 하시고 본인 의사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모여서 하겠다고 해서 국민 전체를 불안감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5개 집회하겠다고 하는 거 국민의힘에서도 좀 만류하고 그러고 싶죠. 지난 그 10월 달에 대규모 집회를 한 해 만에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발언들을 보면은 뉴스에도 꽤 많이 나갔는데 우리 사회가 코로나 시대에서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세상을 향한 주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역에 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국민의힘은 지금도 똑같이 진보, 보수,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옛날 코미디 멘트처럼 가고 있으니까 그게 황당하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서울시 입장도 이게 너무 메시지들이 다르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 자, 않겠습니까? 김병민의 주장은 국민의힘은 중심을 딱 잡고 있는데 정부 방역 지침, 서울시 방역 지침은 오락가락하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최진봉 교수님. 아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백기환 선생님 최진봉 교수님 웃긴가 봐. 웃겨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님 논리가 좀 죄송합니다. 좀 웃긴데 어쨌든 백기환 선생님 연결식을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말 김병민 의원 얘기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니, 사진은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곳에 집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3.1절 집회처럼 예전에 10월이나 8월에 했던 집회들은 보면요. 모이는 분들이 너무 거리가 가까이 붙어 있고 한 곳에 정체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구호를 외치고 그다음에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시잖아요. 또 음식도 나눠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논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결식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정말 3.1절의 집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취급돼야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논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가 조사해봐야겠죠. 정말 그게 문제가 될 수 방역법을 위반한 정도의 문제였냐 하는 부분들은 조사를 위반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최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태료 네. 과태료 그러면 처분 내려지겠죠.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3.1절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하면 안 되는 그 거잖아요. 3.1절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논리대로 하게 되면은 다 집회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정치인 몇 명이 같이 참여하고 끝나고 났을 때 정치인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그 3.1절 집회 주최한 사람들에게만 나중에 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묻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과거의 10월달 집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개천절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가득 세웠고 지금 그때랑 똑같은 기준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서 드라이브 스루로 집회하겠다는 것도 다 막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들을 똑같이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그러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울 때만이 사회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기환 선생님 연결식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조사해서 과태료 물려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 집회도 그냥 놔두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와서 확인하자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렇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아예 온천 봉쇄한다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백기환 선생님 장례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그대로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3.1절 집회는 온천 봉쇄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해놓고 나중에 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다 이렇게 되면요 이미 확산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원천 봉쇄해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모레부터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K방역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외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요. 근데 반면에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는데 백신 아쉽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우리나라 정은경 청장을 비롯해서 질병관리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분들 뭐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아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팔뚝을 쫙 걷고 있는 정치인들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팔뚝을 걸어요? 팔뚝을 쫙 걷으면서 내가 먼저 백신 맞겠다. 네. 근데 그 정치인 중에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딱 팔뚝을 걷고 있더라고요. 네. 불과 한 달 정도 전에는 백신 추정 주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루타 얘기 끄집어내며 백신의 안정성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선동했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나부터 백신 맞겠다. 이러고 나서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안심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 유수 국가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인 신분부터 내가 먼저 굉장히 고령이거든요. 백신 맞으면서 국민들께 함께 위기를 나가기 위한 노력하고 바이든 당선인 보니까 지금 딱 집무실로 야당 상원의원들 불러다가 간담회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 백신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를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오게티가 아닌가. 정치에 활용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그럼요. 그렇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정확하게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정치인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마루타에 비유해서 썼다니까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백신에 대해서 공급 제대로 하고 있냐고 국민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 부작용 얘기를 끄집어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보세요. 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일 먼저 접종하는 거는 고령층에게 먼저 해야 되거든요.
백신 우리 확보 잘 돼 있다. 화이자 2월 달에 들어온다 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이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대로 소통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자초하는 모습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관계가 이거 맞는지 최재문 교수님? 안 맞아요. 맞지 않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김병민이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의 인용한 말에 대해서는 그건 맞지만 팩트가 맞죠. 그러니까 팩트가 맞다기보다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사실 백신 관련해서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문제 제기했어요. 1호로 누가 맞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죠. 사실 백신 문제 가지고 지금 뭐 말 바꿨다고 김병민 의원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왜 백신을 안 들어오냐고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다른 나라 다 들어오는데 백신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요. 아니 이거 안전한가? 불안하다. 맞을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을 해요.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초지일관 백신 열심히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들어왔으면 빨리 맞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불안하다. 삼상이 어떻다 이런 얘기. 의료진들이나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에서는 실제 성과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80% 상편이 떨어졌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속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요. 아니 그러면 초지일관 동일하게 얘기해. 백신 빨리 들어오자 했으면 빨리 맞읍시다. 내가 먼저 맞을게요. 이렇게 나서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는 또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태클을 거는지 이러면 이렇다고. 제가 볼 때는요. 1호로 대통령 맞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놓고 또 맞으면 형평성 문제 얘기할 겁니다. 왜 대통령을 먼저 맞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상반된 관점으로 제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 늦게 왜 백신 안 가져온다니까 안전성 문제 얘기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8748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먼저 백신 맞는다고 하면 선거 앞두고 또 정치쇼 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김병민 의원님?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문제를 언급하게 됐던 건 정확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문제가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연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 여부를 둘러싸고 여론조사마다 나오고 있는 반응들이 좀 달라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먼저 맞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번 순서보다는 다음 순서를 미루면서 접종을 좀 미루겠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내가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공급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유수, 특히 OECD 국가들이 비추어 봤을 때 대한민국이 백신 공급에서 뒤처진 거는 명백한 팩트거든요. 그게 조금 더 일찍 제때 이뤄졌다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맞춰야 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고위험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65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게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수긍하면서 함께 가자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자꾸 우리 잘하는데 공격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합리적인 비판이면 이게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함정 비판이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함정 비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A라는 상황이 되면 B라고 비판하고 B라는 상황이 되면 A라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호 접종 얘기 나오기 전에 만약 대통령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첫 번째 맞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수원이나 국민의힘이 잘합니다. 박수 쳐줬다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왜 새치기 하냐. 대통령이 먼저 맞아도 되냐 이러면서 또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너무 저희 국민의힘을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26일, 27일 26일 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하잖아요. 27일 날 화이자 접종합니다. 화이자도 좀 들어오게 돼 있어요. 26일 날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주로 27일 날은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 중심으로 맞고 26일은 아마 요양병에 계신 분들 65세 이하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화장실 앞에서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고요. 저희는 6시에 이슈 티키타카에서 다시 논쟁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우리는 계속 하자고요. 그럼요. 계속 하시죠. 자, 김병민 계속 하세요. 네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성찬이는 학교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늘 사람이 그리웠던 성찬이.
얼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성찬이에게 예쁜 책가방을 사주고 학교도 직접 데려다주고 싶은데요. 혹시 그럴 수 없게 되는 건 아닐지 겁이 납니다.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5년째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할머니는 갈수록 무너져가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성찬이와 할머니의 차디찬 일상이 곧 다가올 봄처럼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건조한 가운데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강수량은 남부와 제주 5에서 2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방 5mm 등으로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상황 해소하기엔 좀 부족한 양이 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주말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의 경우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전라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충청과 남부 제주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오후에 남해서부 해상과 제주 해상, 서해남부 먼바다부터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0.1도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0도, 대구 1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광주 10도 등 전국 7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5도, 습도는 20%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저희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네. 입이 정말 쉽지 않아요, 서로. 참을 수 없어요. 8891님, 제발 백신 질병청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정치인이 도대체 왜 난리예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298님께서도 교수님, 위원님 주기 척척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맞추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좋은 쪽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럼요. 저희는 네. 나가면 손잡고 갑니다. 집에 갈 때. 그렇습니까? 손은 놓고 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문제 또, 요 문제로 갈까요? 의사협회가 코로나의 중요한 골목마다 딱 나옵니다. 이번에도 백신 시작되는데 의협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좀 너무하죠, 김병민 네, 의원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그 누구도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좀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이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한 번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막 파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네. 그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예? 근데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가 지금 전대미문의 상황이고 국채 발행까지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갖고서는 우리 위기 극복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 세기 만에 처음 일어날지 말할지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갈등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이를 제대로 끌어나가는 게 바로 정치권의 역할 아닌가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의사 면허 시험에 대해서 나중에 허가해 주니 많이 하면서 막 사과하라 그랬다가 결국은 다 해주잖아요. 왜냐?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코로나 백신 문제부터 이 여기에 대한 위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막 의사 집단의 책임으로 밀려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는 와중이라 정부가 정치권이 온전히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동의해준 내용이잖아요.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합의해서 처리했죠. 근데는 왜 말이 없다가 합의 처리. 이거를 합의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법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말이 돼. 안 되죠. 근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린 반대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권 의사가 몇이나 아니 되겠습니까? 그때 네.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데 이 그렇지. 시점에 그 왜 얘기는 하냐, 이거를 안 하고 못하게 해야지.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았어야지. 한 발 뺐으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민주당이. 근데 야, 지금은 이거 봐라. 지금은 왜 이거 이래? 국민의힘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이 의사의 심각한 근데 상황 지금은 왜 속에서 저렇게 이러냐고. 간다.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김병 요리조리 요리조리. 드리블을 보냈어요. 아 김병민네 5024님 진정성을 담아서 김병민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요즘 너무 멋져요. 요즘 김병민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정확한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지적하는 아 정말. 언변에 속이 후련합니다. 하트 3개가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옐로 카드요. 옐로우 카드 이게 말이 됩니까? 하트 2개까지는 그렇죠. 괜찮았는데 안 돼. 하트 세 개는 3개는 안 안 됩니다.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은 아니 그러면 지금 와서 왜 또 의사편을 들려고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의사편을 들진 않았죠. 아니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께도 비대위원장께서 심기를 건드린다고. 아니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때 걱정을 하시는 거는 네. 국민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라면 의사 심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국민 심기를 걱정하셔야 돼요. 의사분들이 자꾸 아니 이게 20년 동안 이게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김병민 의원. 그전에 규정이 있었어요. 이거. 2000년대 그때도 네. 의사들이 막 제 표현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 생떼 써가지고 그거 없앤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20개 법안이 나왔었어요. 처리 안 됐어요. 계속 그땅 왜냐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겨우 지금 합의해가지고 그중에 2개는 빠졌어요. 또 예를 들면 의료 과실이라든지 이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 안 해요. 아예.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CCTV 설치법도 뺐어요. 그래서 야당이 주장을 국민의힘 주장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도 만든 겁니다. 이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까지 심지어 이분들 동일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럼 왜 얘기 안 하고 있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원하는 기준이 거기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성범죄 비율을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의사가 성범죄 저지른 게 600건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전문 직종에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중대범죄, 살인 뭐 이런 중대범죄 같은 게 2,800건이에요. 5년 동안. 그리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성폭행 이런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메스를 드는 분이잖아요.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메스를 들게 만드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요. 의사분들이 너무 자기 그 입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을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고 더 화나는 것은 최대집 위원장이라는 분이 의사협회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백신 맞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 안 할 수도 있다. 뭐 동참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어요. 왜 그걸 가지고 코로나19와 연관시켜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정시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전문 직종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생명 존중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직종은 뭐 변호사는 법을 다루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그런 규정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민 20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뭔가 편을 확실하게 가르고 저 사람들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유시민 이사장 과거에 끄집어냈던 얘기 기억하시죠? 여기서 유시민이 왜 나와요? 검찰에 대해서 갑자기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다 들여다보는 나쁜 사람이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확 검찰까지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학생들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정치의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런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 갈등을 막 증폭시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일은 최소한 하지 말자. 그리고 진짜 한 세기 만에 일어나는 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분들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하기 위한 같이 정치권의 가야죠. 노력을 꼭 좀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의협 문제를 유시민으로 막는 그렇죠. 김병민의 대단합니다. 신기의 드리블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전략실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맞아요. 뭐예요? 비전 전략실이 공식 명칭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가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총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거든요. 우리 후보가 좀 더 흥행하고 경쟁력 있게 경선 과정들을 3월 4일까지 끌고 가야 되고 그 이후에 제일 높은 산 하나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들이 또 슬기롭게 가져가야 되고 봅시다. 네.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국민의힘이 하는 거예요. 그 전략실에서 우리 김병민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요. 중요하죠. 네. 그런데요. 네. 네. 전략실을 꾸릴 정도로 굉장히 국민의힘이 좀 다급한 거 아닙니까? 자, 오세훈 그리고 나경원 후보들 뭐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맞아요. 좀 초조하겠어요. 너무 국민들 보시기에는 마음 넉넉하게 지켜보지 않을까요? 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랑 손잡고 선거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높은 지지율과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보면 나경원이니까 오세훈이니까 선뜻 손에 대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세훈이 밀리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네, 그러니까 이 둘 나경원 중에 후보도 지금 선전하고 한 명이 사실 저 다른 당 선거 보면은 저쪽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이 확고하게 국민의힘 후보를 쓰고 또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멋지게 성사가 되고 나면 실질적인 본선 가서는 민주당이 확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허. 더 많은 파일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병민 의원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초조할 것 같아요. 엄청 초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이러다가 만약에 단일화 단계에서 안철수 희망상을 말씀하시는 거 안철수 아니에요? 대표가 만약에 정말 후보가 된다고 하면 단일화 네. 과정에서 그럼 국민의힘 후보 못 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제1야당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선출한 후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거의 정치의 마지막 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번엔 만약 철수할 수 없습니다. 철수 없어요. 철수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라는 김병민 의원의 이제 기대감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충돌이 강하게 붙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되더라도 그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게 되기보다는 상당히 우여곡절과 충돌을 통해서 네거티브 전략도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편안하게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야의 대결이. 그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긴장감을 더 갖춰야 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넉넉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김병민. 네, 2011년도에 단일화 과정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 박원순 후보가 당시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서서 결국은 단일화 과정들을 가져갔는데 그럼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당이 망했는가? 저는 2006년도 지방선거 민주당 폭망, 2007년도 대선 완전히 망함, 2008년도 총선 더 망함, 완전히 민주당이 싹쓸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 보궐선거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단일화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과정으로 나타나면서 야권의 통합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민주당의 상승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상상력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자기 파일을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내어주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 너네 여기서 이거 조금이라도 양보하면은 다 짓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수 야권 진영에서의 파일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넉넉하게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좋은 단일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길들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허. 오세훈 나경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어서 네. 오히려 흥행 요소는 더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쳐다본다는 게 또 김병민 저는 그렇게 의원이고요. 생각하지 않아요. 컨벤션 아까도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있죠. 김병민 의원은 그걸 좋게 포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속으로 엄청 불안할 거예요. 너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전략실의 주요 임원이시잖아요.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김병민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 근데 됐으면 세간의 좋겠죠. 뉴스에 관심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박영선, 우상호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KBS의 작가님들이 글 쓰실 때 국민이 관심 있는 거 갖고 쓰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좀 빠져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김병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속으로 제가 관심법을 통해서 보면 본인 국민의힘 후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근데 국민의 당연한데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야 간의 갈등 요소가 자꾸 부축되는 것은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 간의 갈등 요소가 부추겨지고 자꾸 나오는 것은 본인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히 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저는 양쪽이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단일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8166님께서 질문했어요. 네. 김병민 의원한테 질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해서 만약 안철수 대표가 이기면 국민의힘은 깨끗이 승복하고 후보 안 내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모두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승복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걸 해야만 단일화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금태섭 후보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단일화되면 금태섭 후보부터 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든 지금 현재 6명의 후보가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를 때 완벽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손을 잡고 안 치러질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단일화가 최대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마지막 시점까지 단일화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기싸움은 상황에서 어떻게 있겠죠, 되느냐가 기싸움 문제라고 정도는. 보입니다. 네. 그래도 아름답게 된다는 김병민. 기싸움 정도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엔 기싸움은 있지만 이게 네. 마지막까지 가서 파행으로 가고선 3파전 치르고 이런 일들이 그럴 가능성은 낮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겁니다. 그 가운데 충돌되는 지점이 지지율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 뭐가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오류들을 범할 정도로 국민의 힘이 지금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분들은 엘리베이터 둘이 타면요. 내려갔다 얘기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럼요. 그럴 것 계속 같아요.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슈 티키타카는 마이크 끄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비대위원님 오늘도